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아유 귀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을당 청취자 여러분. 예, 오늘 또 저희가 같이 대중문화와 젠더 팟캐스트 진행하러 만났는데요. 서로 근황 소개하고 오늘의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먼저 근황을 소개하라고 해가지고 먼저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한참 단풍철이잖아요. 그래서 설악산 오색의 주종골을 혹시 등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등산 안 좋아해요. 등산이라기보다는 계곡을 따라 이렇게 데크가 있는. 네. 그래서 그 주정골과 하추 휴양림 이런 데 다녀왔는데 그 같이 갔던 분들 중에 그 YH 노동조합 위원장이셨던 최순영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갔다 왔거든요. 네. 선배님이 막 운전하고 우린 옆에서 와 단풍 좋아 막 이런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올해 이제 사업 평가하고 내년 사업 계획 세울 때 제안할 걸 하나 생각을 해왔어요. 대표님 생각 그만하세요. 아니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단풍 피크 때 단풍 구경한 게 저 처음이에요. 왜냐면 항상 가을이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을 좀 느끼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내년에 사계절 휴가를 만들자고 제안할 거예요. 와 적극 찬성합니다. 여름 휴가만 있잖아요. 근데 봄에는 좋네요. 꽃놀이 가는 휴가, 그다음에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휴가인데 토요일 일요일 움직이면 너무 차도 많고 길에다가 시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평일에 갈 수 있게 그런 휴가를 좀 신설해야겠다는 거 하고 최순영 선배님이 겨울 휴가가 필요하다. 1년 열심히 살았으면 재충전해야 된다. 요즘 운동은 치유여야 된다. 겨울 휴가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사계절 휴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야겠다. 생각 잘하지 않았어요? 네, 그 프로젝트는 지지합니다. 맨날 대표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러시면 일거리를 막 뚝뚝 던지셔가지고 맞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건 찬성입니다. 네, 그리고 선희선 선생님도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너무 또 바트게 만나가지고 별로 일이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최근에 또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어저께는 좀 되게 재미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매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청년여성 성평등 영상제작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5명 정도의 청년 여성을 뽑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이제 교육하고 같이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 청년 여성들이 페미니스트의 시점으로 포착한 사회를 영화를 통해서 이제 세계와 소통하는 요런 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기에서 이제 나온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도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수의 영화제들을 다니면서 소통을 되게 잘했고 그래서 그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2기를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기를 6월에서 8월까지 진행하고 13명의 참가자가 참여해서 12작품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이 여성이다 Q였어요. 여성이다 큐. 네, 그래서 어저께 그 12편 상영하는 상영회가 있었고요. 극장에서 12분의 이제 감독님들 모시고 GV하고 이런 데 사회를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 작품들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성가족재단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1기 작품은 아마 지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2기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막 섹슈얼, 그러니까 자위 얘기, 그다음에 알바 얘기, 그다음에 어머니와의 관계 얘기, 노동 얘기,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재미있더라고요.
감독들이 다 그럼 거의 20대. 네, 20대 초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붙들고 나이를 여쭤보지 않아도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봤을 때는 청년 여성들이. 네, 청년 여성. 그럼 그분들 중에 계속 이렇게 감독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감독이 꾸민 분도 있으시고 그냥 이제 페미니스트 동료를 찾고 싶어서 이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헐리우드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취업해서 열심히 생계를 유지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다큐멘터리스트의 탄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너무 다 인상적이어서 한 작품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작업들 중에 제가 재미있었던 거는 나는 엄마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페미니스트인 20대 딸이 제가 보기에는 386 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NL이었던 것 같은데 조국 해방이 여성 해방을 가져온다 막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였었던 페미니스트였던 어머니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다큐멘터리이고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어머니가 연설하셨던 거 쓰셨던 뭐 교지 내용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나에 대해서 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은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러시면서 이제 얼굴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계속 나오시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삶을 보는 딸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동료이자 선배로서 어머니를 바라보지 어머니의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근데 어머니는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페미니스트 선배인데 똑같이 뭐 밥하고 살림하고 일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아주 선진적인 페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극장에서 그 작품을 본 사람들 전부 다 어머니 너무 궁금해하고 뵙고 싶어하고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네. 약간 재밌었던 건 그 다큐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제 어디 나가서 발언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마다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감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저께 GV 감독과의 대화하러 올 때도 어머니 옷 입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쟁이인 거죠. 그 옷이 유행은 돌고 돌아 그런지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그때 그거 버리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참 재밌는 작품이 있었고 사실은 한 작품만 소개해드리기는 좀 아까워요. 너무 좋은 작품들 많았어서 그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면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거기에 문의해서 그럼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아마 뭐 좀 더 다듬고 이래야 돼가지고 당장 보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공동체 상영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내년 3기 하면은 그 또 신청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거죠. 3기도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예산이 나와야 가능한 거라서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1기 때도 제가 그 졸업작품 상영의 사회를 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참여하신 참여자들이 모두 너무 이 프로그램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2기가 있으면 꼭 참여하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어저께 2기 졸업작 상영회를 갔더니 또 2기 분들이 3기가 있으면 꼭 참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괜찮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물도 아마 좋았을 것 같고 3기는 아마도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에서 그 작품들을 상영할 수도 있는. 1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죠. 지역의 그러니까 공동체 상영들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서 개별적으로 또 궁금하거나 굉장히 현재 여성들의 그런 삶과 고민들이 굉장히 있어요. 발랄하게 또는 뭐 묵직하게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자밍아웃이라는 작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자위 꾹꾹이 하면서 자위 하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야단을 맞아서 10년 넘게 죄책감 속에 자위를 해왔던 감독이 이제 난 자위한다라는 자밍아웃을 하는 다큐인데 사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고민했거든요. 왜 20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다큐랑 여전히 또 똑같이 자위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그 영화를
관객들이랑 극장에서 보고 나서 깨달은 거 되게 발랄하고 재미있기는 하거든요. 아, 이게 내가 그 세대를 지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 세대의 어떤 고민들을 새로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덧붙여줄 수 있는 것뿐이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이슈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혜처장님도 좀 근황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근황이라고 할 게 진짜 별로 없어서 너무 열심히 일만 하셨죠. 괜히 제가 또 미안해하면서 괜찮아요. 저희에겐 겨울 휴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 쓰러지신 거 보이죠? 저는 그냥 한국여성노동자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여성노동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제4회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공모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번 여성문학편에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YH 무역 노동조합의 투쟁 중에서 조합원이었던 김경숙님이 열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이제 기리면서 김경숙상이란 것을 만들었는데요. 김경숙상은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여성노동운동을 위해 애쓰는 후배 여성노동자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YH 동호회 분들과 김경숙 열사 기념사업회가 2014년 제정해서 올해로 꼭 4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노동 투쟁사업장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과 관련된 이슈도 추천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쉽게도 오늘이 팟캐스트 일당 대중문화와 젠더편 마지막 녹음을 하는 날이에요. 환호성을 지르면 혼날까요? 너무 환호성 나올 것 같았는데요. 잠깐. 약간 내리고. 너무 서운하고요.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좀 안타깝고요. 아쉬워요. 네, 시기적으로 애매한 때 저희가 시즌 3를 좀 마무리하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 건 있는데 그동안 올라왔던 에피소드들 좀 들으시면서 저희 내년 일단 시즌 4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더 힘을 내서 좀 녹음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 결산하고 시의회에서 또 감사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한 시점에 사업이 끝나는데 네. 저번에 저희가 자랑질 했잖아요. 네. 10월에 주목할 만한 팟캐스트로 선정됐다고. 네, 예. 이렇게 사람들의 좀 관심사에 올라가고 있는 때여서 이게 좀 마무리되더라도 계속 들어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또 팟캐스트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의 페미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손희정 선생님, 오늘의 페미슈는 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의 페미슈는 뭐랄까 대중문화 젠더는 이제 을당 시즌 2, 시즌 3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시즌 2, 3 동안 제일 많이 했었던 이야기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또 영화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네. 마무리도. 네, 마무리도 영화. 네. 제가 영화 전공자여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대중문화 젠더를 하면서 내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영화에서의 남성의 과대 재현과 여성의 이제 상징적 소멸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 영화에서 남성 주인공만 너무 많고 여자는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이를 둘러싸고 최근 이제 영화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미있는 사건과 뭐 논의 같은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계속 없다 없어지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문제의식은 많이 공유가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대안 모색을 하는 움직임이 또 있어서 그 움직임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따가 이제 할 젠더 돋보기랑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네네. 젠더 돋보기를 이제 제가 쓴 책인 페미니즘 리부트를 가지고 네, 하기로 저희가 했잖아요. 독자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겠다. 네, 그래서 괜히 막 쑥스러워서 이제 네, 되게 부끄러워. 이제 책 제목이 페미니즘 리부트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 원고 제목도 페미니즘 리부트예요. 근데 그 원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어째서 한국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소멸되었는가를 한 20년 정도를 추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한국 노동시장이 남성 중심적으로 다시 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 캐릭터가 사라지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책 소개랑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 전에 개봉했었던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영화가 100억이 넘게 들어간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배급사에서 좀 힘을 줘서 배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김은석이라든지 박해일, 이병헌처럼 워낙에 이제 빠빵한 남성 배우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아주 그렇게 흥행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 어쨌거나 병자호란 끝에 어떻게 인조가 뭐랄까 청이죠. 늘 헷갈리는데 청이 이제 무릎을 꿇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는 않았고 뭐 이병헌과 광고만 많이 보긴 했어요. 네, 그리고 뭐 김윤석의 연기가 너무나 뛰어나다. 막 이런 얘기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김윤석 씨의 연기는 그냥 지금까지의 연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이병헌 씨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병헌 씨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과 떠나서 이제 한국 영화에선 되게 소중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영화가 2시간 30분인가 엄청 길거든요. 지루한데 그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힘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병헌의 연기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점이 그렇게 높이 평가할 만했을까요? 이게 남한산성이란 영화가 남한산성이라는 기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에 갇혀서 청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그 며칠의 이야기인데요. 주화파, 척가파의 대립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품위를 지켜야 될 것이냐, 명에 대한 충성을 지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살기 위해 청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냐를 논쟁을 하는데 이 논쟁이 되게 격렬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스펙타클이 별로 펼쳐지지 않는데 김은석과 이병헌이 말로 계속 싸우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이병헌은 청에 무릎을 꿇어서 그 수치를 견뎌냄으로써 이제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임금의 디그니티는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다를 설득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들어가거나 스펙타클이 생기지 않는 지점인데 그것들을 조곤조곤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연기가 크게 톤의 변화가 없이도 호흡을 잘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세계관 때문에 이 작품이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뭐 남한산성 이야기를 하자면 또 좀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출 텐데 이병헌의 놀라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왜 제가 김윤석과 이병헌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다른 작품의 필모들 안에서 김윤석이 보여주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은 연기인데 이병헌은 예컨대 마스터나 이런 영화에서 이병헌이 보여줬던 모습을 떠올린다면 사실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싱글 라이프인가? 거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결들을 좀 가지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출연한 배우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다 남자 배우들이고요. 그렇죠. 여기 고수까지 등장을 하는데 고수는 이제 천민으로 나와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쭉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보고 있을 동안에 대사가 있는 여성 캐릭터가 한 명이에요. 5살짜리 여자아이. 이고요. 그러니까 김은석이 이제 지키고 싶어하는 조그만한 여자아이고 왕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궁녀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등장하는 조선의 거죠. 백성은 전부 남성으로만 또 그래서 상상이 되는군요. 제 동료 중에 한 젠더 연구자가 남한산성 보고 와가지고 먼 미래에 이제 뭐 다 문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되게 우연히 남한산성이라는 필름을 찾아서 이거 2017년 대한민국의 자료다 이러고 보면 2017년 한국에는 여자는 절멸하고 어린 아이들만 살아남아 있는 줄 알겠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좀 사실 좀 약간 기괴할 정도로 그런 어떤 파격적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성인 여성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막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작품이 유일하게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너무 한국 영화 경향 안에서 이게 최정점에 있는 작업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의 염려는 뭐냐면 이 남한산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호란에 패배하는 조선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우아하게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왕과 귀족으로서의 존엄을 놓지 않고 지더라도 되게 우아하게 지는 그래서 좀 기묘한 묘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 우아한 남성들의 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인 여성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을 이성과 합리의 존재가 아니라 짐승의 단계로 끌어내리는 자들 존재는 언제나 여성이었던 것으로 상상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인간 자체가 여성이 없어야만 남성이 보편 인간으로서 우아한 존재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거두기가 좀 힘들어요. 예, 특히나 김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그쵸, 게 네. 언니의 폐경인가 하는 작품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김훈이 예전에 했었던 인터뷰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자를 인간으로 재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한번 을당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오혜진 선생이 이제 한겨레 칼럼에 김훈의 세계에서 여자는 냄새나 액체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김훈의 세계관을 본다면 남한상성에서 여성 캐릭터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남성을 성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아하지 않은 짐승의 존재로 만드는가라고 상상하는 것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명백한 여성 혐오죠. 그거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실에 대한 대안들을 네.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대한 얘기만 들어도 반가워요 지금. 네, 저도 막 너무 지겨운 걸까 막 여성이 좋아,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 알겠어. 이제 사람들 다 알 것 같아요. 너무 아니요, 더 말해야 돼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예. 범죄도시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계상의 재발견이었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동석과 윤계상이 나온 데서 내가 근데 그거 알아? 그런 거 다 한남 영화로 분류되는 거 그랬더니 제가 또 손희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눈이 약간 동글해지면서 그 2017년대 상영된 영화 생각해봐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이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많이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10년 동안 해온 얘기여서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저는 좀 그만하고 다른 분들이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이 심정 알아. 우리가 여성 비정규직 심각하다고 한 20년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 요즘엔 그런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냥 제가 입만 열면 늘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할까봐 이제 좀 다른 얘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직 더 해야 되는구나. 더 해야 돼요.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영화가 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이런 현실. 그러니까 남성 배우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여자 배우들은 등장할 곳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 한가해지고 한가해지다 보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영화를 찍는 이런 재미있는 웬 이상한 3단 논법 네, 이런 영화가 한 편 있어가지고요. 바로 이제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배우는 오늘도는 배우 문소리 감독의 배우 문소리 감독의 배우 문소리의 감독 데뷔작입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일이 없으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연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소리 감독이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연출 전공 과정에 들어와서 찍은 3편의 영화를 단편 영화 3편을 찍었고 이걸 옴니버스를 묶은 게 이제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작업인데요. 이 대학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설명하실 때 작품이 별로 없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농담처럼 하신 이야기였겠지만 시간이 많아가지고 대학원에 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농담이기도 하고 다소간의 현실 반영이기도 하죠.
근데 좀 재미있는 인연이 있는 건 제가 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영화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대학원 수업에 문소리 배우가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 처음 만났었죠.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대학원 수업이 아침 9시인가 10시에 시작하는 수업이었고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는 수업이어가지고 극장형 교실에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되게 편한 곳이죠.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문소리 감독이 와가지고 3시간 내내 쭉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바쁘고 이러니까 그럼 집에서 자지 왜 여기까지 와갖고 자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 문소리 감독이 쓱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저께 방송 녹화가 있었는데 밤샘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업에 와서 졸았다 좀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들어보니 미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주무시고 뭐 말씀만 해주셨으면 출석 체크 해드렸을 텐데 그랬더니 잠을 자도 여기에서 자는 게 편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배우는 오늘도 GV 진행을 하러 갔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문소리 감독이 막 깔깔깔 웃더니 사실 진짜 학교에서 자는 게 편해서 학교 가서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을 당시에 단편 영화도 찍고 있었고 방송 녹화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집에선 육아를 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애를 보셔야 돼가지고 주무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진짜 편하셨겠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 대학원 과정에 있으면서 찍은 3편의 작품을 묶은 옴니버스이고 그러니까 여배우 문소리의 자충우돌하는 삶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게 현실과 픽션을 교묘하게 넘나들어서 사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허구인지를 질문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이제 경계를 넘나들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배우의 삶을 풍자를 하고 있는 블랙 코미디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굳이 여배우라고 부르냐, 뭐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실 남배우는 없는 현실에서 여배우만 있을 때 그 여배우라고 하는 특수한 위치와 입장이 겪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배우라는 말을 더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배우 하면 뭐 화려함, 뭐 그런 우리의 이 일상의 삶과는 다른, 뭐 육아도 안 하고 지금 육아 얘기인데 뭐 육아도 안 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은 그런 상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막 아우라를 떠올리고 근데 벌써 말씀하는 것 중에 생활인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배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막, 2막, 3막으로 3편의 단편을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여배우 문소리가 영화의 시작은 그래요. 또 제작자한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뭐 이번 시나리오 같이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문소리가 괜찮아요. 이러고 전화를 끊고 이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친구들이랑 등산을 하러 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논쟁해요. 여배우는 미모다. 아니다. 연기력이다. 근데 친구들은 야, 넌 연기 잘하고 배우는 역시 연기력이지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영화 제작 현장에 있는 문소리는 계속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여배우는 매력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나 뭐 이제 대학생 있는 애엄마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뭐 대학생 있는 엄마 역할이 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풍자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2막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화려해 보이고 막 레드카펫에 서는 배우 문소리가 실제는 어떻게 뭐 빚을 져야 되고 치매가 걸린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요. 3막으로 가게 되면
감독 젊었을 때 같이 작업했던 감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의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동료 배우들과 앉아서 영화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막, 2막은 여배우의 현실을 말한다면 3막 같은 경우에는 배우로서 어쨌든 20년 가까이 영화인으로서 호흡해왔고 영화를 살아온 사람이 생각하는 영화 자체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영화 쪽에 있지 않은 관객들은 1막, 2막을 되게 좋아하시고 저처럼 영화 공부를 했고 영화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3막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3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우 문소리라기보다는 연출가로서 감독으로서의 문소리의 다음 작업을 사실 기대하게 하는 작품인데 GV에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더 이상 작업할 생각이 없다. 뭐 죽을 때까지 안 할 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배우로서 충분히 나를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영화도 뭐 길지 않으니까 보시면 재밌을 텐데, 제가 이거를 꼭 을당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영화 자체만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게 문소리 감독이 이 영화가 이제 독립 영화이고 저예산 영화이고, 예, 극장을 잡기가 쉽지 정말, 않으니까. 네, 저도 보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없었어요. 예, 정말로 없거든요. 서울에서도 한 3개관, 4개관 지금 찾아보시면 그 정도밖에 안 뜰 텐데, 그러니까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욕심에 GV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GV라는 건 게스트 비지트라고 영화 끝나고 패널들이랑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잡으셔서 한 20회에서 30회 사이에 GV를 이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관객들이 그러니까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의 팬이 되기도 하고 그 GV가 좋아서 막 GV만 3차, 4차 찍는 관객들이 생기더라고요. 해전문 관객이란 예, 말은 들어봤지만 GV 전문 관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문소리 감독한테 왜 이렇게 GV 열심히 하세요? 이랬더니 사실 영화를 자기가 4막까지 찍었어야 됐는데 3막까지만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느낌으로 GV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하시면서 사실은 이 GV를 잡지 않으면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 자체가 큰 영화관을 잡기도 힘들고 영화관 잡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GV를 여는 거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GV가 그러면서 이렇게 흥행도 되고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그냥 문소리 감독이 혼자 나오시는 게 아니라 뭐 배우 전도연, 김태리 뭐 이런 라인업에 거기에 뭐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 변영주 감독님하고 허지웅 씨가 게스트로 오기도 하고 심상정 씨가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GV 지원을 해주고요. 뭐 문소리 감독의 남편으로도 유명하죠. 지구를 지켜라와 화이의 감독인 장준환 감독이 GV에 오기도 하고 저희 게스트로 나왔던 최지은 기자님이 이제 GV를 하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GV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 김태리 정도가 오면 400석 영화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게스트에 따라서 또 GV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네요. 폭이 뭐 정치인, 배우, 산업에 있는 사람, 뭐 동료 감독 막 이렇게 오니까 더 굉장히 재미있어지는데 거기에서 더 화제가 됐었던 건 사실 첫 GV에 전도연 씨가 오면서 전도연 문소리라고 하는 한국의 탑 배우들이 오니까 배급사에서 한국의 탑 평론가인 김영진 씨를 이제 진행자로 붙인 거예요. 사실 김영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영화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그분의 평론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평론가인데 이분도 한남이신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내가 오늘 GV를 글래머러스하게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글래머한 여배우라고 하는 어떤 언어 희롱이 같이 있는 거죠. 언어 유희가 같이 있는 꼭 성희롱은 아니더라고 해도 근데 너무 영화에서 하고 있는 얘기와 배치되는 이제 그렇죠. 말장난이었던 거고 그냥 그러니까 문소리 감독이 막 농담으로 먹으러 화려하고 풍부하게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식의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뭐 김영진 평론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전도연 씨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GV에서는 이 작품 자체가
여배우의 외모냐 연기냐 이런 걸 가지고 농담을 막 던지고 있는 작품인데 GV 첫 질문이 실물이 더 예쁘세요. 뭐 이런 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비판하고 싶었었던 어떤 종류의 이렇게 한국 사회의 마초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GV에서 그대로 그거 펼쳐지는 칭찬이라고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외모가 더 실물이 더 나아. 이거 칭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영화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던 관객들은 GV야말로 영화의 자막이다. 그래서 이제 GV가 영화를 완성시켜준다. 이런 농담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영화도 보고 GV도 보는 것 자체가 작품 관람이 되는 그리고 GV를 자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냥 영화가 단순히 감독이 만들어서 탑다운으로 관객한테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이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재미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 어떤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가 그 빈 공간이 있어야지 참여 공간이 생기잖아요. 상영관도 못 잡고 저예산 영화고 독립 영화고 그러한 그 빈 공간이 결국은 대중의 참여를 촉발시켜내는 그 고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가서 GV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과 강사로 만났었던 인연이 있어서 그리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작업이기도 하고 해서 가서 이제 GV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늘 해왔던 얘기도 있고 당사자인 감독님도 거의 계시니까 제가 진행했던 GV의 내용은 한국 영화에서의 여성 캐릭터 소멸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관객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여자들 소멸되고 있는 거 알겠고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근데 그럼 도대체 대안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쿼터제를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곳에서 영화를 지원하거나 이럴 때 뭐 예컨대 키스텝의 여성 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뭐 키스텝이 뭐예요? 키스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스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스텝들의 성비뿐만이 아니라 키스텝의 성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키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 감독, 프로듀서, 프로덕션 디자이너, 음향 감독 이런 식의 중요한 감독들 있죠. 중요한 스텝들 키스텝이라고 하는데 그 키스텝의 비율도 스텝의 우리가 뭐 키 열쇠 할 때 그 키스텝이구나. 네, 그 키스텝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화의 의사결정자들이기 때문에 그 성비가 중요하다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비율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세금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적 개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지난 한 2, 3년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의제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오셨거든요. 어떻게 말하자면 한국 영화에서의 여성 캐릭터 소멸과 그다음에 한국 여성 영화 인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입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 담론적인 개입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제도적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워 듣고 저도 쿼터제 얘기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건 요번에 이제 지금 부산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산국제영화제랑 서울국제여성영화제랑 조인트로 이것과 관련된 포럼을 열 계획이고요. 그 포럼에서 이제 조혜영 프로그래머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 우리 아는 사람 나왔다. 네, 저희 출연진 여성 영화나 원더우먼 할 때 나오셨던 조혜영 프로그래머가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영미권이랑 유럽에서는 쿼터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비율로 이상으로 여성 스텝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동수제를 주장하고 있고 동수내가 주장하듯이 우리도 동수로 가야 된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은 쿼터제는 마치 뭐 적극적
뭐 차별 시정 조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자를 배려해서 비율을 좀 주자라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타협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동수제는 사실은 보편을 지향하기 위해서 마땅히 문화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상수로 고려돼야 한다. 이거는 뭐 쿼터로 주고 말고 배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동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예,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 대안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시는 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국제영화제랑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함께 하는 이제 포럼의 제목은 영화산업에서의 성평등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라는 제목이었고요. 영화산업에서의 성평등. 네, 여기서 이제 조혜영 프로그래머는 해외 성평등 영화 정책 사례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김선아 프로듀서는 여성 감독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국 영화교육기관과 산업에서의 성인지적 통계라는 걸 얘기를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성인지, 그러니까 통계라고 하는 건 지금 실태가 어떤지, 영화 산업에서 성불평등의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부터가 필요한 첫 단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주연 연구자께서는 한국영화 잔혹사라는 제목으로 젠더 불평등 영화 제작률이 영화 콘텐츠에 미친 영향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영화는 정말 거대 자본, 아까 뭐 저기 남한산성도 뭐 100억 막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려되는 게 상업성이나 흥행성이 가장 먼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영화 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뭐 이제 그런 것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고려 변수에서 굉장히 부차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 자본에 잠식되어서 이렇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정말 어떤 그런 데는 정말 마땅히 좀 국민 세금도 쓰여지고 좀 강력하게 그런 하나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청산해야 될 적폐 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 만들면 영화가 재미없다거나 영화의 수준이 떨어질 거다라는 것도 사실은 편견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혜영 프로그래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흥미로운 것이 그 왜 세계 유수 영화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칸느라든지 베를린 이런 데서 이제 상을 받는 작품들을 봤을 때 남성 감독 작품들이 상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 심사위원 성비가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심사위원 어딘들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남성 심사위원들은 남성 감독의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심사위원들은 여성 감독의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성비보다는 여성 감독의 영화를 그러니까 그 성별보다 관객의 성별에 상관없이 여성 감독의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에 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여자가 되면서 남녀동수에 기반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게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영화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의 여성 감독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여성 감독 작품들의 해외 영화제 진출 비율이 되게 높고 상도 많이 받고 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이 기울어진 영화판을 고치는데 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의 입장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혜영 프로그래머가 할 발표를 중심으로 이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촉구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혜영 프로그래머는 지난 6년간 개봉한 한국 영화에서 여성 감독의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1년에 이것도 사실 통계가 없어서 여성 영화제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성별 분리 통계는 제도적으로
않고 예. 모든 분야에서 하도록 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2011년에는 개봉작 150편 중에 16편 2012년에는 175편 중에 16편 2013년에는 183편 중에 13편 2014년에는 217편 중에 16편 2015년에 232편 중에 12편 2016년에는 276편 중에 26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막 손에 꼽을 때 분노의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적인 건 뭐냐면 한국뿐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고 근데 그랬을 때 특히 영화 산업 내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스텝의 비율 역시 남자가 월등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영화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셀룰로이드 실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셀룰로이드가 영화 필름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유리천장인 거죠. 글래스 실링의 다른 말이 셀룰로이드 실링이고 아하. 영화계 안에서 여성 스텝들은 되게 많은데 키스텝의 비율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분위기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이제 부차적으로 여겨지기 마련이고 아무래도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영화계에서 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핫하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와인스타인 컴퍼니라고 헐리우드의 되게 유명한 영화 제작 회사가 있고 여기에 대표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게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폭력을 한 이제 배우들의 리스트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레아 세이두, 기네스 펠트로, 애슐리 저드, 엔젤리나 졸리 이런 내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어. 뭐 이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폭력의 대상으로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막 뜨는 라이징 스타이거나 이럴 때 뭐 영화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자, 뭐 시나리오를 논의하자 이러면서 호텔 방으로 불러서 뭐 마사지를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치로 등장한다든지 자기가 목욕하는 미친. 장면을 보게 만든다든지. 미친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성추행과 성폭력들이 있었고 뭐 모델들도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리고 뭐 어떤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성상납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이제 뭐 헐리우드뿐만이 아니라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까지 이제 정치계에 가서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는 이 사람이 설립자인데 해고를 지금 당한 상태인 거죠. 아 이미 해고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한 이제 코미디 진행하는 스탠딩 코미디로 유명한 여성 코미디언은 네가 성추행을 할 때 그 여성들이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는 신문 기자의 전화번호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문 기자들한테 제보를 했을 때도 어떤 기자들은 이거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기자들은 묻었지만 그러면 그 여자 배우의 손위에는 내 전화번호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풍자하는 코미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되게 와인스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서 헐리우드 문화 그러니까 산업 안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셀럽들이 전면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미니즘이 대세다. 이거 계속하는 건 것 같다는 또 네.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막 터져 나올 때에 스웨덴이 이제 그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고 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에서 남녀 동수에 입각한 영화, 그러니까 성평등을 위한 영화 제도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럼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시장 구조가 굉장히 달라서 국가 지원에 기반해서 이제 영화들이 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성평등 제도가 영화 산업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그 뭐라 그럴까요? 비율이나 이런 게 낮지 않고요. 뭐 배급이라든지 뭐 세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
시정이 가능할 거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일부 영화인들의 목소리만으로는 사실 해결할 것이 아니고 관객들과 많은 이제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보태주셔야 여성 영화 인력의 문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남성 중심적인 영화 문화를 바꾸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그냥 여자들이 사라지고 있어라면서 무기력하게 우는 게 끝이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영화 전공자 맞으셔요. 다른 때 페미쇼 할 때보다 얼마나 눈빛을 반짝이시면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얘기도 흥미진진하지만 손희정 선생님의 그 표정 변화에 또 주목하면서 너무 신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막 그러니까 저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지만 말이 행동이죠. 그 행동을 하는 분들의 어떤 것들 따라갈 때 너무 신나고 뭐 도대체 우리는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페미쇼는 영화 산업에서의 성평등을 주제로 지금의 이제 계속됐던 이런 한남 영화의 이 흐름들을 끊고 어떻게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예, 선생님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아주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여배우는 오늘도와 함께 사실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 영화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 Can Speak. 네, 저도 봤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고요. 그 시장 통해서 일하시는 분 이름은 제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위안부 임을 밝혀졌을 때. 그 막 멀리 해가지고 가슴이 콩당콩당 했거든요. 네. 정말 저런 식으로 또 뭐 당신이 위안부인지 몰랐어. 뭐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까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을 왜 나한테 터놓지 않았냐고 막 얘기할 때 막 울었어요. 그 장면 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장면으로 꼽으시더라고요. 네. 뭐 아직 영화를 안 보신 청취자분들은 방금 스포일러를 당하시긴 했지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내용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스포일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가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문화가 그려왔던 위안부 서사와는 좀 많이 다르고요. 저는 한 단계 확실히 나간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제정치의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막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 제목이 I Can Speak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은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한 경험으로만 재현되고 고통, 비명, 그다음에 유령 이런 걸로만 이해가 됐었는데 그렇죠. 주체로 이렇게 상상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처음에 영화가 홍보될 때는 동사무소에 맨날 와서 막 민폐만 끼치는 남은희 씨가 연기하는 나옥분 여사가 민폐 캐릭터고 이 민폐 캐릭터가 똑 부러지는 동사무소 청년 하나를 잡아서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다로만 홍보가 나갔었어요. 저도 그렇게 줄거리 읽었어요. 위안부 서사라는 거를 쏙 빼고 코믹 휴먼 드라마로 이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전략일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안부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이 영화 흥행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처음에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전 이게 이제 위안부 서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위안부 서사래라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위안부 그 부분이 광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만 봤을 때도 이미 나옥분 여사가 I Can Speak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떠올린 순간부터 울컥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나옥분 여사가 꼭 영어를 배웠어야 됐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뤄질 위안부를 둘러싼 미하원 청문회
이것도 스포일러. 예, 스포일러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백만이 봤으니까 영어로 증언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사실 저는 이거 말고 제일 큰 스포일러는 일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증언의 방점을 찍고 영화가 달려간다라는 것이 되게 정말이에요. 좋았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지금 약간 스포일러라고 했지만 정말 보면서 얻는 감동, 힘은 이렇게 말로 뭐 그렇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사실은 이 작품도 만들어지는데 우여곡절이 많아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저는 주목해보고 싶은 건 배우 이재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 배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남문희 선생님은 2년 전에 이 영화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남자 배우랑 이제 그 영화 제작 그 지원을 받을 때까지 지원의 투자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2년이 걸린 건데 왜냐면 이게 위안부 소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이랑 되게 긴밀하게 맞물려서 기획되고 제작된 작품이어서 제작 지원,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이제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결정 났을 때도 남자 배우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남자 배우가 없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한국에서 영화에 출연해서 그 이재훈이 연기한 그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힘을 끌어갈 만한 배우들이 다 한류 스타들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출연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걸 하겠다고 선택한 건 이재훈이라는 배우였던 그랬구나. 거고. 이런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었네요. 근데 그거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훌륭했다 이런 건 결과적으로 그냥 나중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 이 이재훈이란 배우가 맞아요. 얼마나 남훈이라는 대선배를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서 이재훈이란 배우 마음속에서 남훈이라는 대선배를 모시고 연기할 때 자기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되게 명민한 배우이고 여러 가지 행보 안에서 사실 좀 이재훈이란 배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필모를 봤는데 재미있는 건 이재훈은 제가 이때까지 한남 영화라고 얘기했었던 영화에 거의 출연하지 않은 그러니까 깡패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필름 누아르에는 그러네. 네. 박열, 첫사랑, 뭐 그리고 고지전. 첫사랑이 아니라 건축학개론입니다. 첫사랑이란요. 네, 잠깐 너무 자신만만하게. 네. 그래서 뭐 작품들의 필모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재훈이란 배우의 향후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 꾸러미가 한참 나왔습니다. 여배우는 오늘 또와 아이캔 스피크를 좀 보십사 부탁드리고 영화 산업에서 아까 성평등 영화 정책 이런 얘기 했는데 성평등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기본으로 깔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을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페미신을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